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안병원 대장암센터 간암센터에서 진료 보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김한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지난번 이어서 대장암의 면역항암제 어디까지 왔나요?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시작으로 뭐 이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술적 치료, 외과 선생님 그리고 또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약을 쓰는 저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선 이제 이렇게 셋이서 굉장히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다학제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저는 이제 약물에 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물 중에서도 저희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면역항암제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대장암에서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히 요약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면역항암제에서 대장암에서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MMR 또는 MSI 하이라고 하는 분자 I형에서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키투르다 펜브롤리주맙이 고식적 목적의 1차 요법으로 올해부터 급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간단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방송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선행요법으로 국소 진행성 대장암에서 이렇게 옵디보와 여보이를 같이 쓰는 치료가 비급여로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선행요법으로 이런 2 기, 3 기에 해당하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에서 젠퍼리주가 비급여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식적 목적의 1차 요법으로 급여를 키투르다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다른 요법으로는 옵디보 여보이가 1차 요법으로 비급여로 사용이 현재 가능하고 어 또 MSI 하이 DMMR 외에도 이런 폴 뮤테이션 이거 굉장히 드물거든요. 0.4% 라고 해요. 그래서 한 1,000분 정도 저희 진료 보면 이제 3-4분 나오는 건데 오시는데 폴 또는 이게 이제 폴 D1 이게 이제 폴리머레이즈라서 DNA 합성에 되게 중요한 효소거든요. 거기에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어 어 이제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 뮤테이션 버든 그러니까 돌연변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론적으로 메가베이스 페어당 10개 이상 돌연변이가 있다고 저희가 평가하는데 그런 분들도 키투르다와 옵디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급여로. 그 밖에도 고령 환자분에서 이제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쓰시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DMMR이나 MSI 하이 이 전이성 직결장암에서 옵티보를 또 비급여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요법에 해당하고 2차 이상 요법의 비급여로는 이렇게 바벤시오 이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행된 연구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벨루마 바벤시오주가 2차 이상 요법의 비급여로 단독 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차 요법의 이상에서도 이렇게 옵티버가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거 이제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이제 항문암으로도 저희 이제 진료를 많이 보시는데 항문암은 이런 MSI 하이나 DMMR이 아니고 편평상폐암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평상폐암에서는 2차 이상 요법에서 현재 옵디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오늘 강의에 요약을 좀 드리고요. 뒤부터는 이제 그냥 이거에 대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깊은 산중에 님 질문을 주셔서 보험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질문을 주셨어요. 어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소위 얼마를 매달 내는 건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을 많이 낼수록 많은 게 이제 나중에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어
아마 저렇게 면역 항암제, 화학 항암제까지 쓸 건지까지 하면 것보다 아마 중입자까지 하면 훨씬 비싸겠죠, 아무래도. 이거 되게 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 드리긴 쉽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 보험에서 이런 제품을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그런 뭐 수학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다 계산해서 그걸 가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최대한으로 다 커버하는 진짜 보험이니까 뭐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직까지 뭐 항암제는 만약에 암 진단이 되면 항암제는 많이 쓰시니까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저라면 면역 항암제 뭐 아니면 뭐 화학 항암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좀 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입자 치료는 이게 또 중입자 치료를 모든 분이 받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저 부분을 커버 이제 까지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저기까지 안 할 것 같은데 또 들면 돈을 더 내는 거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보통 항암제 정도까지는 커버되면 저도 이제 환자분들 이제 그런 거 많이 써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거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망고님께서 "항생제를 자주 쓰면 장내 미생물이 망가져서 면역항암제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네.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고 항생제를 사용했던 분이 사용하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면역항암제 반응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항생제 그래서 "수술 전 항암제를 뭐 안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항생제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무래도 항생제를 필요하니까 쓰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향적인 임상 연구는 제가 최근 데이터를 다시 좀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마지막 찾아본 기억으로는 전향적 임상 시험에서 이렇게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면역 항암제 이제 효과를 항생제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나눠 봤더니 안 쓰신 분들이 좀 더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 때문이다, 요렇게 후향적으로 된 연구들은 꽤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그런 후향적인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항생제를 이유 없이 쓰지는 또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수술적으로 뭐 예방적인 항생제나 이런 거를 좀 덜 쓰는, 또 그렇게 추세가 현재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보통 또 컨디션이 뭐가 안 좋거나 뭐가 좀 안 좋은 이유로 항생제를 또 좀 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 당연히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감염내과 교수님이랑 뭐 이렇게 좀 논의 드려도 그렇지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고, 최소로 당연히 쓰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안 쓰면 좋지만, 또 썼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그럼 효과가 확 떨어지냐 뭐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주신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계속 좀 가 볼게요. 그래서 현재 이제 최신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제 그 공고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부터 이 키트로다가 보험이 됩니다. 1차 요법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제 DMMR, MSI 하이 발현이 되는 전이성 결장암의 1차 요법으로 단독 요법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제 이게 그냥 뭐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면은 뭐 이제 부작용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쓰면 좋겠다 해서, 뭐 급여 인정 기관으로는 뭐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의 기관에 해당이 되고, 뭐 이런 이제 뭐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뭐 요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쓸 수가 있고, 인정 기간은 일단 1 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현재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향후에 1년 이제 이게 올해 공시가 됐기 때문에 1년 내에 뭐 최적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없으면 최대 2년까지는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임상 시험이 2년까지 이제 그 썼거든요. 이제 그래서 2년까지만 일단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지금 고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암종에서는 이렇게 PDL1 같은 발현율을 보는데 이제 우리 대장암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DMMR과 MSI 하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직 이제 막 공고가 돼서 급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1차 요법에 해당하는 환자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물론 이제 노벨상 받은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201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노벨 생리의학상은 정말 인류의 어떤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교수님, MD 앤더슨 암병원에 지금 이제 계시는 제임스 앨리슨 교수님하고 이제 그 교토 대학의 혼조 다스코 교수님, 이 당시에 이제 다 70대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요 면역 항암제의 표적이 되는 CTLA4나 또 PD1을 이제 발견한 거는 그분들이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91년 또는 92년에 이렇게 되게 비슷한 시기에 면역 관문 이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면역 관문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이 면역 항암제가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암치료 패러다임 바꾼 이유는 요렇게 굉장히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이제 고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1세대 항암제라고 현재도 저희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라 그래서 1세대, 2세대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에 되게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 항암제, 이제 저희 뭐 대장암으로 치면 5-FU나 옥살리플라틴, 이르노티칸 같은 약제겠죠. 그런 항암제 쓰게 되고 물론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됐고 저희 대장암으로 치면은 어비투스 아니면 뭐 아바스틴 이와 같은 안티 베지프 항체나 아니면 안티 EGFR 항체 같은가 되겠는데 이런 표적을 쓰면은 암세포에만 좀 더 특이적으로 잘 듣다 보니까 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와 화학 항암제 병합하는 요법을 쓰고 있었고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 나오면서 무기가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렇게 3가지까지 병합하는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에서. 임상시험 형태로는 아직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암세포만 표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포인터를 쓸 수가 있군요. 이쪽으로 오면 포인터를 쓸 수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1세대, 2세대는 요렇게 암세포만 표적으로 하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갖는 의미는 암세포가 아니라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를 표적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암세포만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암세포 주변을 봐야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암 치료에 활용이 됐고 이게 흑색종을 시작으로 해서 폐암 그리고 유방암 이렇게 이어서 굉장히 요렇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렇게 허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면역 관문이라는 게 아까 짐 앨리슨 교수님하고 혼조 교수님이 이렇게 CTLA4하고 PD1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90년대에 이게 이제 하나씩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 세포고 얘는 암세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항원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덴드리틱 셀이라 그러는데 그런 면역 제시 세포거든요. 암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이렇게 면역 세포와 T 세포와 상호작용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뭐 면역 관문 억제제가 뭐냐면 평소에는 요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T 세포가 작용을 못하게 잠궈 놔요. 잠궈 놓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문 억제제를 쓰면은 이걸 억제하던 거를 풀어버려 가지고 T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이제 더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고런 원리고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요런 한창 임상 시험들이 한 10년 정도 돼서 이제 거의 쪼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TLA-4하고 PD-1 외에도 뭐 TIM3나 LAG3 뭐 최근에 4-1BB나 요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TIGIT도 나오고 근데 결과적으로 CTLA-4하고 PD-1이 제일 성공적이고 다른 것들도 현재 뭐 LAG3나 이런 건 일부 이제 뭐 흑색종에서 현재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면역 관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과학자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발견이 됐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성공적인 게 이제 CTLA-4와 PD-1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참 연구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런 걸 하나씩 찾아 가지고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 좋겠죠. 그래서 질문이 또 주셔서 답변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어 그 V 컨트롤 님이 "대장암 초기에 발견했어도 악성도에 따라 예후가 안 좋기도 하나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일단은 암의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후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가 미래에 좋냐 안 좋냐 소위 말해서 재발을 하냐 안 하냐 뭐 소위 말해서 5년 생존율이 내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가 예후잖아요. 그래서 예후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병기입니다. 1 기, 2 기, 3 기, 4기 하는 그 병기가 제일 중요하고 초기에 발견이 됐으니까 초기라면 굉장히 예후가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보는 게 대장암을 으로 하면 뭐 한 7-8 가지가 있는데 악성도라는 거는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세포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결국 대장암 세포가 원래 대장에 존재하는 그냥 장 세포와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뭐 동그랗게 이렇게 정말 샘 모양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좀 중간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못 생겼는지 이렇게 분화도가 나빠 가지고 굉장히 원래 대장 세포 같이 안 생겼다든지 이제 그거를 병리학적으로 저희 병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악성도 분화도가 나쁘면 쪼끔 재발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면 저희가 뭐 항암 치료를 좀 더 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뭐 약제를 선택할 때도 좀 참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깊은 산중에 님이 어 네. 그래서 다른 암은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데 대장암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이 어 이게 아마 의료비와도 관련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다른 암 예를 들면 인제 뭐 폐암이라든지 그런 인제 유방암이라든지 이제 훨씬 약을 오래 쓰시고 약이 훨씬 비싸거든요. 아마 대장암 환자분들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약들이 이제 유방암 뭐 폐암 쪽에서 더 많이 최근에 이제 그런 혜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좀 더 덜 들죠. 그래서 보험 적용이 아마 대장암이 좀 더 저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의료비에 드는 총 비용이 다른 암이 훨씬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심풀 님은 근데 이제 대장암도 뭐 신약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바뀌겠죠. 왜냐면 간암도 한 7년 전에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항상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투심풀 님께서 요거 간이나 폐로 전이된 대장암에서 면역항암제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잘 퍼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 간에 대장암이 있으면 그러니까 간이 쪼끔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간암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대장암에 간전이가 있는 분이 간전이가 없는 분에 비해서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폐전이
그러니까 대장암이 폐전이가 된 경우에 면역항암제가 좀 더 잘 들으세요. 뒤에 그런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한다고 잘 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암 치료에 잘 견디시고 운동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이 관련한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사람 생각 이게 저도 그냥 생각에 운동을 하면 마치 막 혈류가 빨리 돌고 이래서 암이 더 잘 빨리 퍼질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보통 또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거고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겠지만 이게 암세포가 전이될 때 결국 어디 혈관이 이렇게 미세하게 좀 막히거나 어떤 혈전이 생겨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혈류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세전이나 이런 게 또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혈전 같은 거에 비해서도. 그래서 운동은 항상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 때문에 더 잘 퍼진다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운동이 좋다는 건 데이터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발견되시고 나서 전이가 이렇게 빨리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환자분들마다의 그런 종양 성격이 좀 다른데 네. 아무튼 좀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준비 드린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계속 좀 가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면역 항암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DMMR이라고 하는 것과 MSI 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해당하는 대장암 환자분들이 쓸 수 있어요, 대장암은. 그래서 MSI 하이라고 하면 결국 이게 뭐냐면 DNA 돌연 변이가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연 변이가 많음으로 해서 이렇게 면역 세포, T세포에 노출이 되는 항원, 그러니까 항체는 결국 항원과 항체 반응인데 돌연 변이가 많으면 면역 세포가 더 잘 인식하게 돼요. 근데 이제 MSI 그래서 돌연 변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MSI 하이랑 DMMR이 뭐냐면 우리가 왜 DNA가 이렇게 염기 서열 ATGC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AAAA 이렇게처럼 이런 한 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30억 개 염기 서열 중에. 이 부분이 에러가 잘 나기 쉬워요. 왜냐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이게 DNA 복제하다가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 우리도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된 걸 발음하다 보면. 그래서 AAA가 이렇게 이게 7개만 있어야 되는데 막 얘가 DNA 이제 복제 효소가 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실수를 고치는 해당하는 단백질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게 이렇게 4 가지 정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 단백질들이 사실 멀쩡하면 앞에 그런 실수가 있어도 잘 고쳐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 단백질이 대장을 이렇게 염색한 건데 이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염색이 잘 돼야 되는데 유난히 염색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DNA 오류가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DNA를 복구하는 이런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서열을 잘 고칠 수 있는 이 단백질들을 평가하는 게 평가해서 결손이 생기면 그거를 DMMR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DNA 이제 효소가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한 4 가지 정도 단백질들이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어서 오류를 수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백질들이 오류가 있게 되면 이제 이걸 잘 못 고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돌연 변이가 많이 축적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DMMR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이 4 가지 단백질이 멀쩡한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면 DMMR이라고 하고요. MSI 하이라는 거는 직접 DNA에 돌연 변이 숫자가 많은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특정 부위가 반복해서 이제 측정이 되다 보면 저희가 PCR 같은 거 해 보면 DNA 해당하는 서열이 일정한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10개인 것도 있고 9개인 것도 있고 11개인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PCR이나
이런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MSI 하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MSI 하이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PCR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보려면 이렇게 그냥 그 면역 그 단백질 그냥 염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사 방법 차이에 따라서 뭐 DMMR이니 MSI 하이니 이렇게 구별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걸 우리가 검사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MMR, MSI 하이 종양이 사실 이게 뭐 이걸 이제 발견하신 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존스 홉킨스의 보겔슈타인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제 예전부터 이걸 연구하면서 이 대장암, MSI 하이 대장암 조직을 보면 면역 세포가 유난히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런 그 면역 항암제를 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못 쓰다가 이제 이게 개발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실전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과학과 임상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옳다구나 하고 이 MSI 하이 종양에서 이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지를 소규모 환자분한테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DMMR에 해당하는 분들은 면역 항암제 엄청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수의 환자분 한 걸로도 우리가 그 NEJM이라는 굉장히 우수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FDA 승인까지 이제 갈 수 있었죠. 이 연구가 갖는 이제 저희 종양학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뭐 폐암, 뭐 유방암, 뭐 대장암 이렇게 원발의 장기에 따른 치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치료가 갖는 의미는 암종에 상관없이 이런 MSI 하이 종양, 왜냐면 이게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뭐 위암, 그다음에 폐암도 있고 뭐 이렇게 DMMR, 그다음에 뭐 엔도메트리알, 자궁암, 그래서 여러 암종이 이 분자 아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암종 상관없이 요 분자 아형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최초로 이제 승인이 된 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면역 항암제가 이제 MSI 하이에 잘 듣는다고 이제 보고가 됐고, 이후로 이제 대장암에서 이제 제대로 3상 임상 시험을 해서 최초로 이제 나온 게 이 키노트 177 연구입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2020년에, 그러니까 앞에 15년에 이게 나오고 20년에 하고 이제 이때 22년에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임상 연구가 나오려면 이미 임상 시험은 뭐 한 6, 7년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 연구가 나왔고, 이 연구를 근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왔고, 최종 이제 올해는 이제 보험급여 적용도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연구에 제가 의의를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는 듣는 사람은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교적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결판이 납니다. 이제 보면 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면역 항암제를 쓰면 안 듣는 분은 초장에 그냥 항암제 쓰는 것만 더 못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써보면 이분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저희가 3개월 안에 보통 이제 알 수가 있고, 처음 반응 평가할 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잘 듣는 요 아래 그래프 뭐냐면 듣는 분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분 반응 30% 이상 반응이 이제 있는 분을 보면 듣는 분은 진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년까지, 이 연구는 일단 2년까지 하고 이후로는 이제 한 걸로 했지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일단 듣는 사람 안에 들으면 되게 오래 쓰는구나. 이제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도 제가 잠깐 이제 연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연구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잘 쓰는 분이 또 계속 잘 이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이 사실 또 중요한데,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많이 써본 경험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항암제보다 독성이 적었다는 게 또 큰 의의인데, 주요 독성은 이제 가렵고 설사하고 관절통, 요거 조금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고, 간 수치 상승하는 것도 약간 면역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T세포가 너무 강화되면 약간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증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설사, 가려움, 관절통, 뭐 간 수치 오르거나 그다음에 갑상선 저하가 이것도 면역 관련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주기적으로 면역 갑상선 호르몬도 검사하고 있고 요런 거 다 검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안티히스타민 쓰고 그러면 잘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의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3% 정도 분에서는 폐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세균성 뭐 바이러스성 폐렴이 아니라 정말 이 면역 때문에 오는 약간 자가 면역성 폐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빨리 이제 진료 보다가 빨리 캐치해 가지고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를 잘 써 드려야 됩니다. 안 쓰면 확 정말 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하진 않아요. 4% 니까 저희가 100분 쓰면 4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그래도 조기에 입원해서 면역 항암제 끊고 스테로이드 쓰면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약 쓸 때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꼭 설명드려야죠.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 이거 뭐 감기인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약에는 한 번쯤 의심해야 된다. 이제 요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키노트 177 이후에도 이제 같은 다른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옵디보 여보이 쓰는 치료도 있고 체크메이트 142 연구 제가 키노트만 설명드리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아서 요것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 차 이상에 쓰는 키노트 164 연구랑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 제약이 있지만 요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대장암에서 면역 항암제 쓰고 있다. 요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리고 질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요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장암 환자에서 면역 항암제 사용 대상자 얼마나 되나? 이제 저희가 DMMR, MSI 하이라고 하면 보통 전체 대장암에서는 12에서 15%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 조직에 면역 세포가 T세포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좋아요. 암세포가 그리고 종양이 작아요. 보통 제가 외과 선생님이랑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병리 교수님이랑 이게 이 말씀 들어보면 요 MMR DMMR, MSI 하이 종양은 종양 크기도 작고 그 종양 조직에 면역 세포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통 예후가 좋아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이성 재발성으로 나오는 이제 분들은 사실은 MSS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들보다는 전이성 재발성이 되면 원래 예후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예후가 좋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재발이나 전이로 발견이 되면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암은 더 나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쓰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대상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이성 재발성으로 만나는 환자분들의 보통 뭐 5%까지도 서양에서 보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3%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예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5%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좀 근데 이 대상자분들이 좀 더 이제 그래서 MSS로 이게 아닌 대장암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도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려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노란 손수건 님이 제일 먼저 면역 항암제부터 시작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차 요법으로 제 생각에 이제 급여 혜택이 또 되고 하니까 1 차 요법으로 면역 항암제 단독 요법이에요 아직은. 근데 현재 또 그 면역 항암제랑 항암제 같이 쓰는 요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승인된 거는 현재 이제 단독 요법이니까 그래서 면역 항암제 아마 저라면 단독 요법으로 일단 쓸 것 같고요. 효과가 없으면 다시 항암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 항암제 다른 종류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보험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약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뭐 A를 쓰고 그다음에 반응이 있었던 분은 B 면역 항암제를 쓸 때 여전히 또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20% 정도라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고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표준 항암 치료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면역 항암제는 또 3 차 요법에서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차로 면역 항암제 쓰고 2 차 요법에 표준 항암을 할지 면역 항암제 비급여로 쓸지는
환자분의 나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뭐 경제적인 거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성이 어땠는지도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그냥 처음, 그러니까 4 기로 처음 진단받은 분인지, 아니면 아예 1-2-3 기로 이전에 항암제를 좀 쓴 경험이 있는데 재발한 건지, 이제 그런 걸 제가 고려해서 상담을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노란 순서님 이어서 "암이 면역을 피하기 때문에 암이 강한 거 걸리면 면역 항암제 안 듣나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면역을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됐다는 건, 모든 암은 면역을 피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장암도 일반론적으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짧게 2년 걸리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한 10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0 년에 걸쳐서 면역을 회피해서 생긴 게 이제 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강하냐 안 강하냐는 사실 좀 이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환자분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암은 면역이 회피됐기 때문에 생긴 거는 맞고요. 근데 그 암이 강하다 안 강하다의 기준은, 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암이 되게 독한 것 같아도 면역 항암제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MSI 하이 대장암, 그 재발성 전이성 대장암 환자분은 MSS 대장암보다 원래 예후가 안 좋은 걸로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 씀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거니까, 어 뭐 그래서 "내 암이 나쁜 거 아니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라고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유플러스 님이 "용종이 9 미터 제거 힘든 수술인가요?"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9 밀리미터겠죠? 그래서 9 밀리미터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9 밀리미터 용종이 어 제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내시경 수술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이제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저긴데, 일단 9 밀리미터면 당연히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요즘 워낙 외과 선생님들 수술 잘하시기 때문에 잘 제거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깊이에 따라 좀 또 다를 것 같아서, 그건 또 차후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슬비 님께서 "용종이 2 년마다 생기는데 대장암이 걸릴 수 있나요?" 말씀 주셨고요. 50 살이셔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검진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50 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45 세로 낮춰졌죠. 그거는 이제 미국 표준으로 된 거라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께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용종이 2 년마다 생기는데 대장암이 어 근데 이제 용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장암 걸리시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용종의 99%는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과형성 용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은 안 돼요, 그냥 오래 지나도.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1%에 생기는 선종, 아데노마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50 세시고 검진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잘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 질문 하나 더 받고 남은 강의 또 말씀드릴게요. 158 스트롱 님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탄곡이나 발암물질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제에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저게 한 번 먹어서 생기는 거냐. 이제 그 두 가지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면역력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그러니까
저희도 여전히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영국에서도 그래서 대규모 인구 집단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그것도 의미 있게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물론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근원적인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인생에서 어떤 그런 돌연변이가 언제 이렇게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암이 발생되는 두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년마다 정말 이렇게 랜덤하게 우연하게 그냥 돌연변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그런 암도 있거든요. 그런 암이 있고 어떤 암은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하필 저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와장창 돌연변이가 확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현재의 이론은 현재의 그런 과학자분들의 이론은 이거 유전체 하시는 분들의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조금씩 축적되다가 하필 그게 암돌연변이어서 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와장창 돌연변이가 막 어느 날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제 고렇게 생기는 암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건 좀 제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근데 답변을 드리자면 한 번 드셨다고 해서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생활 습관과 관련이 돼서 저게 굉장히 축적되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흡연만 해도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보면 정말 많이 피신 분과 안 피신 분을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분은 90세 할아버지신데도 정말 탄 고기 많이 드셨어도 멀쩡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드시는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주의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아 이미 내가 좀 예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 음료가 나쁘다고는 데이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보게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뭐 음료가 차다 오히려 또 찬물이 몸에 좋다는 얘기도 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이게 뭐 찬 게 더 나쁘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뜨거운 물, 차 이런 게 식도에 안 좋을 수 있죠. 식도암은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식도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뜨거운 거를 많이 먹으면 여기 이제 그 돌연변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고 정도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말씀 주시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또 많아서 또 계속 가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면역 항암제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한 3% 정도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남은 이제 어떤 우리가 비급여를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직결장암에서 아까 이 옵디보 여보이 쓰는 이 조합이 이제 아직 보험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뭐 키트루다가 되니까 이제 요것도 되겠죠. 요거에 관한 이제 또 이제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비급여가 아니라 제가 좀 말씀을 좀 정정해 드릴게요. 국소 진행성 대장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4기가 아니라 이건 니치 연구예요. 니치 투 트라이얼이라 그래 가지고 국소 진행성 대장암에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쓰는 거죠, 선행요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슬라이드 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폐암이나 뭐 다른 암 정도 요즘은 수술 전 선행 화학요법으로 면역항암제 쓰거든요. 흑색 종도 그렇고. 그래서 대장암도 이제 요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가 니치2 트라이얼에 근거를 해서 이제 국소 진행성 대장암인 경우에 이제 이거를 먼저 쓰면 수술 범위가 확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요건 이제 결장암, 직장암 포함해서 이야기고 밑에 이 젠퍼리주는 이제 요건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에 근거로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또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2 기, 3 기에 해당하는 직장암은 요 약을 이제 쓰면은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이게 9주기까지 쓰거든요. 이렇게 3 주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27 주니까 저희가 한 6 개월 정도 쓴다고 보는 거죠. 한 7 개월 쓰는 건데 6-7 개월. 요렇게 쓰면은 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직장암 항문암처럼 되는 거죠. 항문암처럼 말하자면, 왜냐면 직장암 수술 받으시고 대변 너무 많이 보시고 막 그 배변으로 대변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암인 경우에 이렇게 면역 항암제로 반응을 좋게 보는 분은 아예 수술 안 해도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요 이제 연구하셨던 분이. 요거는 이제, 근데 저도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암의 삶의 질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암에서 이렇게 면역 항암제만으로 효과가 좋으면, 이게 이제 논문이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또 이분들 중에 또 한 10년 있다가 직장암이 다시 자라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 추적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직장암에서 수술을 안 하고 면역 항암제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어?'라는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비급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드렸어요. 요거를 당연히 환자분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저희 의료진이 이런 거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이성 재발성에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 약제를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뒷부분은 그럼 전이성, 그다음에 재발성 97%에 해당하는 대부분 대장암 환자분들한테 면역항암제는 안 되는지, 사실 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환자분들께 큰 이득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저기 아테졸리주맙, 약제, 그러니까 티센트릭하고 코비메티닙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맥 엠 우리가 라스의 하위 MEK라고 해서 맥 억제제거든요. 그걸 같이 쓰거나 같이 안 쓴 게 기존에 이제 우리 스티바가에 비교해서 훨씬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상까지는 꽤 결과가 기대가 잘 나왔었는데, 원하는 대로 좀 희망적으로 나왔는데 3 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인블레이즈 370 스터디고 2019 년도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게 MSS 대장암 환자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제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없나 이제 했는데, 작년에 스텔라 303 연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센트릭하고 그다음에 잔잘리티닙이라고, 이제 이건 또 먹는 약인데, 요게 이제 같이 쓰는 게 이제 스티바가가 현재 이제 말하자면 스티바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프루클라자 이런 거가 현재, 그다음에 론서프 요런 게 이제 표준 3차 이상 요법의 표준 약제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처음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3차 이상 요법을 시작할 때 평균적으로 한 9 개월, 보통 한 6 에서 한 10 개월 정도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1.5 개월 더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6 주라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인 거거든요, 사실. 환자분 개개인으로 치면은 다 3 에서 6 개월씩 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1.5 개월의 중앙 생존 기간에 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연구로 기대가 되고, 현재 미국에서는 FDA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심사가 끝나려면 연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스텔라 303 연구 외에도 아직은 일상 연구지만 네이처 메디슨, 이거 우리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구죠. 이제 저도 의학자로서 이런 연구 발표하면 굉장히 명예로운 건데, 이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개량된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텐실리맙이라는 이런 약제하고, 그다음에 바시틸리맙이라는 약제, 이런 저희는 전혀 생소하신 약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약제들이 현재 이제 개량이 돼서 나오고 있고, MSS 대장암에서 꽤 긍정적인 신호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 이제 여기다 넣은 이유는, 보면 간전이가
그러니까 치료받은 간전이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그 간전이가 아주 액티브하게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치료받은 간전이라는 건 뭐냐면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액티브한 그 간전이가 있는 분들은 면역항암제 좀 잘 안 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타겟 리전이 그러니까 간에 전이가 있어서 전체적인 반응이 안 좋다 이 의미가 아니라 간에 있는 전이성 대장암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세포암, 제가 간암도 보니까요. 간세포암이 면역암제 안 듣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이성 대장암이 간에 있는 그 병변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폐에 있는 전이성 대장암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뭐 면역항암제 임상 시험 중에는 뭐 이렇게 뭐 간전이가 있는 경우는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드리면 현재 대장암에서는 DMMR 또는 MSI 하이에서 대장암에서 면역항암제 사용이 가능하고 키트루다가 올해부터 고식적 목적 1차 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수술 전 선행요법으로 옵디보 여보이 또는 직장암에서는 이렇게 젠퍼리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고식적 목적으로도 1차, 2차, 3차 이상 요법에서 다양한 면역항암제 요법이 가능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항문 편평 상피암에서는 이렇게 MSI 하이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이상 요법에서 옵디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마지막 한 장짜리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렸고 부작용 관리가 꽤 되게 중요해서 항상 그 주의하시는 게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MSS 대장암도 현재 열심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또 한 4-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믿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새로운 약제, 국내에서도 이런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또 국내 제약회사 기반의 또 이런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지난주에 그 대장암 치료받고 뭐를 드시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거 말씀 주셔서 그 관련돼서 좀 좀 근거 중심의 사실들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